상담 심리학에 등장하기 전엔 심리 치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 그리거나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아, 벌써 이 같이. 수업의 목적을 읽으셨어요. 그쵸? 그 상담 심리라는 게 심리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문학에서 완전히 완전히 이거는 인간의 정신의 영역은 인간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그냥 인문학의 영역이었어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뭐 스피노자가 감정, 욕구 이런 거 얘기하죠. 해겔의 정신현상학이, 해겔의 정신현상학이 정신분석의 토대예요, 그냥. 칸트의 인식론. 이게 다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정신분석의 토대예요. 인간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예술을 했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래서 음악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수천 년이 됐습니다. 음악 치료의 역사는. 물론 이제 음악 치료라는 개념 자체로 발전을 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음악을 통한 심리 치료를 한 흔적들을 찾다 보면 그건 벌써 수천 년이 됐어요. 문학이 인간의 심리를 다룬 거는 뭐 너무 자명하죠. 종교, 마음이 힘들 때는 다 종교적인 접근으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갔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출발하기 전에는 다 이 인문학적 영역 안에서 심리 치료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 등장을 한 거죠. 심리학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인문학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인간의 정신에 대한 연구는 뭐 지금도 당연히 헤겔과 칸트를 빼고는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자연과학 속에서도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는 이 정신의학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문학이 인간의 정신을 담당했으니까요. 그런데 1860년대에 페흐너라는 사람이 정신물리학을 발견합니다. 발명한 거죠. 발견이 아니라. 정신에도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강력한 패턴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정신의 어떤 물질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미 벌써 1860년대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페흐너의 연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이미 사실로 드러났죠. 어떤 측면에선.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실제로 우리들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호르몬이 감정을 구성을 하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죠. 호르몬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 이게 정신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인 개념이네. 이렇게 접근을 했던 페흐너의 접근이 유효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이따가 밝히도록 할게요. 일단 흐름을 타고 가보죠. 그리고 1875년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하버드에서 심리학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리학과가 아니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만들어요. 이게 심리학의 기원이에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페흐너가 정신물리학을 만들지 않았으면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처음에 만든 건 사회과학자도 아니에요. 자연과학자입니다. 해부학자. 뇌해부하던 사람이 심리학과를 만든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인간의 정신을 다루던 학문이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연과학이 실증 학문이다 보니까 결과를 산출시키잖아요. 인문학은 결과를 산출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자연과학은 결과를 산출시키니까 신뢰도가 높아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의 인간의 정신이 있어요. 9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인간의 정신이에요. 1개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9개는 인문학이 아니고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1개 자연과학으로는 이걸 증명해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정신은 10개인데 그 중에 증명된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9개를 해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그 이전엔 인문학이 인간의 정신을 다뤘는데 자연과학이 인간의 정신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실증학문이다 보니까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를 다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으로 인간의 정신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호르몬 100여 개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 100여 개의 호르몬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을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행동들이 나오면 그걸 다 호르몬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몬은 패턴이 있으니까. 자연과학이고 실증화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연과학이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죠.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하고 우리 동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신뢰가 되나요?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은 욕구의 문제라 그랬어. 이렇게 말한 거랑 내 정신과 의사한테 갔더니 이건 약 먹으면 된다는데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더 신뢰를 얻어요? 당연히 정신과 의사의 신뢰가 더 높죠. 지금 시대는. 우리 상담사들은 그 사람의 증상 하나를 진단하기 위해서 6개의 심리 검사를 해요. 6개의 심리 검사를 해요. 로샤, MMPI, TAT, 뭐 각종 심리 검사를 다 하죠. 그러고도 감히 그거를 진단을 못해서 상담사들끼리 회의하잖아요. 이 내담자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해요. 이 내담자는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지금 결과는 TAT 결과는 이렇고 로샤 결과는 이렇고 이런데 지금 MMPI가 조금 다르게 결과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회의를 해서 그제서야 이거를 증상을 진단을 한다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5분 딱 보죠. 5분. 5분 딱 보고 쟤 뭐야? 딱 진단해 주죠. 5분 보고 그냥 패턴 딱 그냥 얘기 몇 번 듣고 우울증이야. 이거 딱 진단해 버려요. 무서워요. 과연 이게 권위는 이미 자연과학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게 맞는 걸까?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저는 그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고 나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저에게 찾아온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봤어요. 이게 저는 큰 오류를 이미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신물리학과 심리학을 토대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죠. 지금 이제 정신과를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뇌사진을 찍으면 우울증 바로 나와요. 뇌사진 딱 찍으면 우울 그래프가 뇌 사진에 색깔이 달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호르몬이 나오니까요. 호르몬이 나오니까 색깔이 딱 달라요. 우울증이네 진단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실증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변수, 뭔가 확증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한 감안은 안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걸 중심으로 나머지를 다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인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사실상 정신분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프로이드는 원래 정신과 의사고 이게 프로이드가 초기에 썼던 심리학 초고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요즘에서나 발견된 것처럼 떠드는 그런 시냅스와 뉴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완전 자연과학자였어요. 원래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접근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이드가 천재였던 거죠. 지금 정신과 의사들도 하지 못하는 생각을 그때 프로이드가 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없어.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인문학적 방법론들을 도용하고 인문학적 개념들을 가져옵니다. 그 철학, 인류학을 가져오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왜 정신 분석이냐면 인문학은 분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좋아해요. 정신 분석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원래 인문학은 종합의 학문입니다. 분석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 칸트가 원래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나눌 건데 칸트가 설명한 인간의 의식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의 감각이 외부를 인식하죠. 감각이 외부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감각이 신경계를 타고 지각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감각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촉각이 없다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는 외부를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할 수 없죠.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아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감각이 있어야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이 있어야 외부를 인식해요. 근데 외부를 얘가 인식한다고 인식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뭔가를 만졌어요. 다른 사람 손을 만졌어요. 그게 다른 사람 손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게 신경을 타고 뇌까지 와야 다른 사람을 인식하죠. 이게 지각이에요. 감각 다음에 지각이 오죠. 근데 지각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책을 만지면서 이렇게 옆에 책이 있어요. 책을 만지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여러분의 살결이 이렇게 책처럼 맨질맨질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분리돼 있으니까요. 감각이 촉각과 시각이 분리되어 있으면 액체를 만지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이 액체 같은 느낌이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 있으면. 근데 저희가 보는 테레비를 보면서 화면을 만지고 이게 화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각각의 감각들이 지각화된 걸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각이라고 해요. 그걸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물들을. 모든 감각들이 하나로 종합되니까 그게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인 방법이에요. 인문학적인 방법은 계속 종합을 합니다. 근데 자연과학적인 방법은 계속 분석을 하죠. 계속 분해를 해요. 계속 나눠요. 개념들을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정신은 원래 종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근데 프로이드는 자연과학자잖아요. 프로이드가 계속 종합해왔던 정신. 헤겔이 정신 현상을 만든 건 정신이 어떻게 종합되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증법이죠.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근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의견이 됐어. 이게 변증법이잖아요. 정반합. 이게 정반합이 변증법이죠. 종합하는 방법론이잖아요. 칸트가 이야기했던 종합의 방법과 헤겔의 이야기했던 종합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같은 건 결국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종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연과학자였던 프로이드가 인문학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정신을 분석의 방법으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재종합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종합되는 과정에서 어딘가로 편중돼 있는 거예요. 어딘가 편중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불안으로 해석하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디프레스해서 우울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강박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신경증이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히스테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종합하는 과정에서 편중돼 있던 정신을 다시 다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다 분석해서 쪼개서 그걸 다시 재종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게 정신분석에 대한 프로이트의 입장. 그래서 종합의 인문학적 반복론을 분석이라는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장점과 단점들을 극복하고 그 자연과학이 갖고 있었던 장점을 살리면서 인문학이 갖고 있었던 장점까지 갖고 와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낸 게 정신분석입니다.